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1번 학습지를 통해서 발해의 문화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해의 정치에 관해 공부했고요. 간단하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본다면은,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출제 포인트를 크게 우리가 정치와 문화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정치에서는 또 크게 두 가지, 발해가 성립되는 과정, 여기서 핵심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발해의 발전 과정, 여기서 핵심이 뭐다? 왕들의 업적, 고왕, 무왕, 문왕, 선왕, 각 왕들의 연호와 업적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난 시간 선생님과 이 지도와 여러 자료를 중심으로 발해가 성립되는 과정, 발해 주요 왕들의 업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발해의 문화 파트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이제 당나라 영향을 받은 부분, 고구려 영향을 받은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런 걸 나아가기 전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외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중요하고, 본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겠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대와 후시대에 존재한 발해의 주변 나라들이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리고 발해는 발해 스스로 동시대의 나라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어필했는가, 이걸 우선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당나라는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사료를 볼게요. 여기 옆에는 구조, 왼쪽에는 구조, 오른쪽에는 관련 사료입니다. 자, 발해는 당나라는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뭐래요? 네, 고구려의 별종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요동지역으로 이주했다.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네, 당나라는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을 분명히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별종. 자, 그러면 이게 당나라가 발해를 바라본 시선이고요. 당시 일본, 두 번째로 일본은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냐 보겠습니다. 일본 천황은 삼가 누구한테? 고려 국왕, 고려가 고구려거든요. 고구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일본이 발해를 역시나 고구려 국왕으로서 고구려의 후예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라, 남북국 중에 하나죠. 신라는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냐, 사료를 소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뭐가? 고구려가 오늘의 발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신라의 대표적인 육두품학자였던 최치원, 발해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최치원이 자신의 문집에다가 썼던 글입니다. 발해는 지난날의 고구려다. 이렇게 여러분, 동시대, 발해와 동시대에 존재했던 당나라, 일본, 신라 모두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번부터 3번은 주변 나라들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어요. 발해에 대한 인식. 주변 나라들이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발해를 바라본 시선만큼 중요한 건 발해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발해는 스스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자, 이 4번을 보겠습니다. 발해가 당시 일본,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보낸 외교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발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왕이 발해에 보낸 국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담이지만, 이건 발해의 2대 왕인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고요. 그 무왕의 아들인 문왕,
당나라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은 문왕도 일본에 국서를 보내거든요. 근데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리는 천손, 하늘의 후예다. 그리고 나 고려 국왕 대흠문은 이라고 고려 국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좀 문왕이 무왕보다는 강하게 나갑니다. 무왕 자체는 이제 당나라 신라랑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일본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여기면서 보냈는데, 문왕은 알다시피 당나라 신라 모두와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 나는 천손이고 난 고려의 국왕이고, 또 뭐라고 나오냐, 일본과 발해의 관계를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장인이 발해고 사위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그 발해가 일본에게 보낸 국서지만 무왕이 일본에게 보낸 국서의 내용,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건 무왕이 보낸 거고요. 만약에 나 고려 국왕 대흠문은 천손의 후예이고 너희 일본과 우리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랑 사이가 한동안 조금 어색해진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동시대의 일들이라면 후대 나라는 발해 어떻게 인식했냐? 당시 발해보다 한참 후에 나오는 우리의 조선은 발해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당시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을 저술해서 이런 말을 하죠. 부여씨와 고씨가 망하자 김씨는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는 북쪽을 차지하고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이 뭐다? 남북국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은 발해. 대씨는 어떤 사람이냐?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고구려의 땅이다. 이래서 이제 남북국 시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후대 조선의 발해 인식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북국 시대다 라는 말을 씁니다. 남북국 시대.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모두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 영향을 받은 부분, 당나라 영향을 받은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영향을 받은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유물과 유적이 이제 발해의 유물과 유적이 고구려랑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뭐 수막새, 그리고 토기, 치미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제 발해와 고구려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사진으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온돌이에요. 뭐 온돌은 그 고구려만의 특징입니다. 북방지방에서 이제 추운 북방지방에 영토를 두고 있던 고구려만의 고유한 난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겨울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주변 나라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숙소 문을 열면 어때요? 공기가 엄청 차가워요. 걔들은 온도를 안 쓰거든. 열풍기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가 되게 차갑고 겨울에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여행 가면 바닥에 뜨끈뜨끈한 이 온돌이 얼마나 축복받는 유물인가 알 수 있는데, 이 온돌은 고구려의 고유의 난방 방식이고, 이 온돌, 고구려의 고유 난방인 온돌이 발해 유적지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덤입니다. 자, 무덤은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는데, 당시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다가 좀 적어볼게요. 발해 3대 왕인 문왕, 이제 당나라 신라랑 친선 관계를 맺은 이 문왕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라고 하는 2명의 딸이 있는데, 이 2명의 딸이 다 아버지인 문왕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정혜공주의 무덤은 고구려 양식으로 짓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이건 고구려 양식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돌방, 굴식, 굴을 빵 뚫어요. 입구를 뚫어요. 그리고 그 입구를 딱 따라가면은 돌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굴식 입구를 따라가면 안에 돌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구려 양식인데, 또 천장에 뭐가 있냐?
천장에 모주림 구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구려 양식인데 모주림 구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천장을 모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모주림 구조예요. 굴식 돌방 무덤과 모주림 구조를 통해서 고구려 양식으로 딸의 무덤을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둘째인 정효공주는 벽돌 무덤. 우리 그 백제 무령왕이 그 중국식 그 벽돌 무덤으로 무령왕 등을 만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고유 양식인 벽돌 무덤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와 정효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의 공주는 이 굴식 돌방 무덤과 모주림 천장을 통해서 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썼다라고 하는 거. 정혜공주는요. 그리고 정효공주는 중국식 벽돌 무덤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불병자상. 이게 이제 고구려의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한 발해의 유물인데요. 요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겁니다. 수능에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불병자상.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건요. 중앙정치제도와 무덤 방금 이야기했고요. 중앙정치. 삼성육부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문왕 때 삼성육부의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는 독자성을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삼성육부에 관해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삼성육부인데요. 가로 안에 건 당나라라고 나오죠. 왜 삼성육부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성이 3개야. 그리고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부가 6개죠. 이래서 삼성 육부예요. 이걸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거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는 발해만의 독자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 육부. 자, 우선 명칭에서 독자성이 어떻게 보이냐? 당나라는 중서 문화, 이거를 죄송합니다. 당나라를 파란색으로 쓰고 발해를 빨간색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당나라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삼성과 2호의 병형공, 육부를 받아들였는데 이거의 명칭에서 어떤 독자성이 보이냐? 중서성은 중대성으로, 문화성은 선조성으로, 상서성은 정당성으로. 일단 삼성의 명칭이 당나라 거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발해만의 고유의 명칭을 썼고요. 그리고 육부의 명칭도 당나라는 2호의 병형공인데 발해는 충, 인, 의, 지, 예, 신. 충인의 지의 신이라고 하는 육부의 명칭을 다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육부의 명칭이 다른데 특히 육부의 명칭은 충, 인, 의, 지, 예, 신. 이거 뭐예요? 유교에서 나오는 거잖아, 얘들아. 유교적인 명칭. 이게 다른 게 원래 그 당나라 스타일의 육부 명칭 2호의 병영공은 이걸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육부는 오늘날의 전문 부서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산업부 이런 부서예요. 그런 부서의 명칭. 그러니까 인사권 담당, 호부, 재정 담당, 예부, 교육과 외교 담당, 병부, 군사 담당, 형부, 형벌 담당, 공부, 토목공사 이런 식으로 당나라는 업무 중심으로 부서 명칭을 지었는데 다 발해는 충부, 인부, 의부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명칭으로 지었다라는 거. 명칭이 다르다.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이 달라요. 우선 국정을 총괄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삼성 중에서도 당나라는 중서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나라는 중서성이 가장 중요한 기구예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기본적인 삼성육부에 대한 설명을 안 했군요. 삼성육부는 개념이 뭐냐면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이제 삼성육부는 황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삼성이 있어요. 삼성에서 간단한 거예요. 삼성은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그까이 이제 주요한 정책이 있으면 이거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하고 회의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이걸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황제한테 보고를 하면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해라 하고 황제가 삼성한테 해라 이러면 삼성은 이제 육부한테 이걸 시키는 거야. 육부가 실무예요. 실무. 행정 실무. 그냥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삼성은 황제랑 나라 일을 논의하는 기구. 조선시대로 치면 의정부 같은 곳이고 육부가 육조예요. 조선시대 육조. 이렇게 되면 편하겠다. 삼성이 조선시대 우리 한국사로 치면 조선시대 의정부 그리고 육부가 조선의 육조.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니 육조 직계제니 막 그런 말 쓰잖아 얘들아. 그래서 삼성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기구고 육부는 그거를 실행하는 실무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당나라에서는 이 삼성 중에서도 중서성이 가장 중요한 기구였는데 이걸 받아들인 발해는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기구였어요.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육부도 당나라 같은 경우는 2호의 병영궁을 그냥 일원적으로 운영했는데 발해는 이 정당성, 가장 중요한 정당성 아래에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육부를 이원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좌사정, 우사정. 발해만의 특징이죠. 그 발해가 단순히 삼성육부를 그냥 베낀 게 아니라 당나라 걸 참고했지만 발해의 상황에 맞게 굉장히 독창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의 학교인 국자감을 발해만의 학교인 주자감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 얘기야. 당해 제도를 수용했으나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 독자성을 보인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해의 수도 상경성. 발해의 수도는 앞에서 정리했죠. 대조영과 무왕 때까지는 동모산이었다가 문왕은 중경, 상경, 동경 왔다 갔다 했고 성왕이 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때부터 발해는 쭉 수도가 상경으로 고정됩니다. 이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 있죠. 이 상경성을 만들 때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당나라의 장안성과 발해 상경성.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럼 당나라 장안성의 특징이 뭐냐? 바둑판식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황궁이 있고 황궁 앞에 주작대로, 이게 주작대로예요. 잘 안 보일까봐. 주작대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길을 뻥 뚫어놓고 이 주작대로를 기준으로 좌우를 바둑판식으로 쪼개가지고 상업구역, 공업구역 이런 식으로 바둑판식으로 쪼갠 거야. 그래서 이거 당나라의 장안성을 보고 발해도 상경성을 만들 때 가운데 이 주작대로를 뻥 뚫어놓고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도시를 바둑판식으로 쪼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작대로 바둑판 19회. 그리고 영광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이 탑은 벽돌탑이에요. 벽돌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해가 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를 동시대 주변 나라들, 당나라, 일본, 신라가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리고 발해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후대의 나라인 조선에서 발해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이 와중에 무왕과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사가 다르다는 거 좀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발해의 문화 중에 고구려 영향을 받은 부분과 당나라 영향을 받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프린트도 꼭 풀어보시고 이 정치랑 문화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선생님이 올려드린 이런 기출선지 풀이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